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뇌발달 이상입니다. 뇌발달 이상이라는 그 강의 제목에서 뭘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디벨롭먼트죠.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상을 보인다. 그런 의미를 볼까요? 선천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선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상이 출생 전에 태아 때부터 있겠죠. 그렇지만 태아 때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출생 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동기에 발견된다라고 하는 게 힘들죠. 또 하나는 어떨까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태아 때 있으면 조기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사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뇌 발달에 따라서 이 뇌 발달에 따라서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생겨서 뇌가 되는 그 형성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떤 시기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여하면서의 초점은 예를 들어서 발생학적으로 뇌가 어떤 시기에 이 질환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소프트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추신경계의 형성에 어느 단계에 해당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뭐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흔한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비교적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출생 시에 어떤 살아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오늘 질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에는 학습 성과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중추신경계 발달 단계에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기억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별로 중추신경계 발달을 하니까 그 시기의 특징에 맞는 질환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한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흔한 질환이 메닝고미엘로시이 되는 거죠. 수막수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애기들이 왔는데 이 등 쪽에 밑에 이제 엉덩이하고 등 사이에 이렇게 물려져 있는 우리가 보통 그것을 딤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딤플이 있는데 이게 이상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메닝고미엘로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냥 물어보겠죠. 여기까지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친척이나 조카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좀 알아야 될 사항은 뇌척수액입니다. 왜 뇌척수액이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수증이라는 문제가 되죠. 우리가 뇌척수액에 어떤 지나가는 길에 일부가 막힘이 있으면 물이 차겠죠, 그렇죠? 뇌실이 확장이 되면서 뇌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뇌를 누르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뇌척수의 생산과 그 다음에 진행하는 길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증상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거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수두증이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왔는데 머리가 커서 왔다. 아니면 어떤 아이가 왔는데 여기 이렇게 앞에 이제 그 폰타넬이라고 하죠. 안테리어 폰타넬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팽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올 때 그러면 이게 수두증에 의해서 머리가 커진 건지 그래서 팽팽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두증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두증의 길에 따라서 어떤 병이 있는지 아는 것이 파악합니다. 선천성 질환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이 수두증을 일으키는 또 질환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두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두증은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대개는 6세까지 90% 이상이 자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자라려면 어떠겠어요? 머리뼈가 흉터면 안 되죠. 흉터는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뼈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뇌가 커지는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슴뼈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뼈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기에 유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에 유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뇌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겠죠. 네, 그러면 뭐 뇌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뇌를 자라기 위해서 조기 유합증이 있으면은 뼈를 잘라주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뼈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로 머리뼈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뇌가 자라는 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물이 차는 게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자기 연령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두드렸는데 물 차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 24개월 이전에는 조기 유합이 안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증세가 이렇게 머리가 커진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지만 2세 넘어가면 어때요? 거의 조기 유합이 다 생기는 상태죠. 그러니까 뼈가 더 이상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에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세 이후의 증상과 2세 이전의 증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수두증이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두증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있는데 앤디 워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뇌실 기억이 동반되는 질환인데 어떤 원인이 이런 질환이 비교적 흔해요. 저만 하더라도 이런 환자를 1년에 새로운 환자를 1명 내지 2명 케이스입니다. 1년에 1명, 2명 케이스를 우리 병원을 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앤디 워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놀드 기아리 말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케이스 정도는 저희가 진단하는 이런 진단의 증상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혹은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것은 크라니오시노스토시스라고 말하는 인의 조기 유합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가 여러 조각으로 되는데 특이하게 어떤 아이들은 뼈가 일찍 붙어버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두증이라든지 뇌위축이 오기 때문에 정신지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뇌압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 유압하는 아이들은 뇌를 자라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될지를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신경학과에서 따로 또 가르쳐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조기 유압증은 어디서 주로 와요? 일단 소아과를 통해서 우리 소아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로 많이 보게 되는 환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삐뚤어졌는데 이게 조기 유압에 의해서 삐뚤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은 헬멧이나 이런 것들로도 사실은 조절이 가능하겠죠. 뼈가 붙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헬멧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기 유압증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피부 이 신경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피부와 신경은 어느 배역에 속합니까? 동일한 현상이죠. 그렇죠?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피부 그 신경 증상이 있을 때 피부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학적 진찰을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아예 얼굴을 보면 거기에 혹시 뭐가 있는지, 빨간 해만지오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카페 올레 스포트라고 해서 커피 반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하얀 그런 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는 것은 이게 그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경학적 질환 중에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는 피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피부 질환만 봐더라도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뉴로파코마토시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학습 뭐를 이제 배워야 될지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중추신경계의 발달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은 뉴럴 튜브부터 형성이 되죠. 여러분 뭐 따로 뭐 발생학 배우셨습니까? 따로 배우신 건 없으시죠? 뉴럴 튜브라고 해서 튜브 형성,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튜브 형성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태생 3주에 외배엽의 신경판에 있는 그루브가 생기죠. 뉴럴 그루브가 생기고요. 그런 것이 뉴럴 튜브가 되고 이 뉴럴 튜브가 태생 23일경에 폐쇄가 됩니다. 근데 폐쇄가 되는데 어느 쪽부터 폐쇄가 되냐면 위쪽부터 폐쇄가 돼요. 그래서 위쪽 부분 폐쇄가 이루어지고 아래쪽 부분 폐쇄가 이루어지는 거죠. 위쪽 부분 폐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면 뭐 뇌가 안 형성될 수도 있고요. 뇌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아래쪽 부분에 폐쇄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까 말했던 척수 수막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척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관 튜브 형성이 이제 이때 이루어집니다. 신경관 튜브 형성이 일단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절이 생기죠.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메조돔이 있고요, 엑토돔이 있고, 엔도돔이 있죠. 엑토돔에서 그루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뉴럴 그루브가 되고 이것이 폴더를 형성하면서 어때요? 뉴럴 튜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형성이 되고 앞쪽이 닫히고 그 다음에 뒤쪽이 닫히는 형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튜브가 만들어졌다가 이게 뭐가 생겨요? 이게 그루브가 팽대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세 부분으로 팽대가 됩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신경관의 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태생 5 내지 6주경에 신경관이 급격하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센세팔리 전뇌죠. 중간에 있는 메센세팔리 중뇌입니다. 그 다음에 롬벤세팔리론이라고 해서 능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브레인, 미드브레인, 힌드브레인 해가지고 이게 팽대가 되는 거죠. 팽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주로 대뇌 피질이나 아니면 기저핵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중간 부위 메센세팔론은 뭘로 되어 있어요? 테툼이라든지 테그멘툼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메텐세팔론은 소뇌가 되는 거고요. 또 미엘렌세팔론은 메둘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우리가 아이들이나 성인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부위의 팽대 부위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부위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관 분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로 나누어야 된다.
신경관 분절이 이제 끝나면 비로소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요? 세포의 이주가 생깁니다. 뉴런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뉴런은 태어날 때 뉴런이 몇억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억 개 정도. 근데 사실은 뉴런이 이렇게 이주를 할 때 사실 더 많아요. 한 대개 뭐 1,800억 개 정도의 뉴런이다가 이제 그것들이 일부는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뇌 세포의 증식이 이루어지죠. 그게 1,800억짜리 증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수화를 이때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뭐 뇌가 주름이 이상한데 이런 현상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되게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태생 2 내지 4개월에 신경세포하고 교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고요. 태생 5개월에 올가나이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포스칼로즘이라고 해서 우뇌하고 좌뇌를 연결하는 신경세포 다발이죠. 이것을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 뇌량이 그다음에 이것은 보통 태생 8에서 20세. 그러니까 각각 형성 시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아이들이 증상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환을 보고 이 질환이 튜브가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다, 아니면 신경관의 분절의 관계다, 아니면 신경세포의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다, 혹은 뇌량 형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발달 단계별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뇌 없선증이라고 해서 아넨세팔이라고 그러죠. 뇌가 없는 경우가 있고, 뇌가 탈출하는 경우, 척수가 탈출하는 경우, 수막 척수가 탈출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끼아리 말포메이션도 사실은 신경관 이상에 관련돼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옵니다. 문제 잘 나오는 게 끼아리 말포메이션이 어느 단계, 왜냐하면 끼아리 말포메이션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계 이상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관 분절의 이상이 있죠. 셋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 나눠지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상이 볼까요? 홀로프로센세팔이라는 이제 통으로 되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으니까 통으로 되는 홀로프로센세팔이 그 다음에 이제 이주나 증식,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뭘까요? 주름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머리증이라든지 증식 이상은 큰 뇌증, 관론세를 가진 국소 증후성, 이상증, 그 다음에 피부신경 증후.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신경 증후도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뇌내 거칠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주하는 데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주하는 데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름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이랑 없어지기라든지 이랑이 상당히 큰데든지,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엉뚱한 데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때요? 뇌갈비증이라고 해서 갈라지는 현상이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올가나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정 지역에 말하자면 이런 뇌회가 상당히 많다든지 국소의 겉질 형성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뭐 포렌세팔리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뇌량의 선천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봅시다. 신경관 이상부터 알아보죠. 신경관 이상에는 어떨까요? 앞쪽에 이제
말하자면 다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다칠 때 문제가 있으니까 뼈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뇌 아넨세팔리 되게 이제 수정 후 1개월 때 중추신경에 이런 테라토젠이나 어떤 이런 기형 원이 있게 되면 이런 기형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뇌업순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손해까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량의 대뇌 방부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다만 특징은 뭘까요? 머리뼈 결손이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저기 뇌업순증이라는 환자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조기에 죽거나 어떤 그렇지만 어때요? 밑에 그 척수 수막류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소견이 뭘까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갈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뼈 갈림증이 없으면 검사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신경학적인 증거 그래서 뼈 이 아넨세팔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뼈의 결손이 반드시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넨세팔리 앞쪽의 기형뿐만 아니라 뒤쪽의 기형 척수 수막류나 이런 것들에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고요. 만약에 머리뼈가 정상이면서 뇌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넨세팔리라고 하지 않고 하이드라넨세팔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5,000명 출산 중에 1명 정도고요. 물론 살아서 뭐 한 30일까지 살아있는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대개는 출생하기 전에 사산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세팔로미엘로시입니다. 아넨세팔리하고 엔세팔로미엘로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막이 덮였다 돼 있어요. 아까 보면 아넨세팔리는 어때요? 막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때요? 막이 덮여 있지 않습니다. 대개 신경관의 등쪽 궤부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유압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픈 유랄 튜브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뼈의 골선은 항상 있다. 뼈의 골선이 항상 있는 겁니다. 머리뼈 갈림증이 항상 동반이 되고요. 척추 갈림증이 동반이 된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일단은 뇌 탈출이 있는 문제가 되겠죠. 엔세팔로실이라고. 엔세팔로실은 머리뼈는 결손이 있죠. 그래서 뇌가 탈출이 되는 거죠. 포괄 부위는 어디에요? 여기처럼 뒤통수에 많이 되죠. 탈출되는 뇌는 주로 어디? 위치상으로 보면 소뇌가 탈출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소뇌가 주로 이것의 특징은 어떻게 엔세팔로일 때 망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피부까지 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엑센세팔리라고 덮여있겠죠. 그 다음에 뇌탈출이 이제 작으면 수술 치료가 가능하지만 크면은 이 뇌가 착된 거죠. 마이크로세팔리 증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 지체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앞쪽 튜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엔세팔로실이 나오는데 뒤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 미엘로실이나 메닝고미엘로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뒤쪽에 있는 척수를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 엉치부에 포괄을 하고 정도가 다양하죠. 이것도 역시 뭐가 동반돼요? 척추에 뼈 갈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막만 돌출되는 경우를 메닝고실이라고 그러고 수막과 척수 실질이 같이 돌출되는 경우를 메닝고미엘로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묻는 그렇게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용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 질환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정도가 아주 심해가지고 척추 형성이 거의 없고 석수가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플래티뉴리아라고. 이것은 척수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겉으로 정상이니까 어때요? 이게 뼈가 갈라져 있는지 안 갈라져 있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확인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뭘로 할까요? 아까 딤플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엉덩이 그 밑에 쪽에 구멍이 난 듯이 이렇게 뚝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혹시 뼈갈림증이 같이 동반이 되면 이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MRI를 좀 큰 아이들은 MRI를 찍어야 되고 어린 신생아들은 초음파를 찍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이지만 엑스레이상 이런 결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딤플링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엄마들도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물론 이제 그 딤플링도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항문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볼까요?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거치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상당히 구분할 거는 구분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거는 뭐 저기 일반적인 그런 얘기고요. 엑스선을 보면 어떻든 간에 척추뼈에 결손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스피나 비피다 어컬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밖으로 낭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로 이런 경우를 스피나 비피다 시스티카로 나누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피나 비피다 어컬타라고 해서 딤플링만 있고 잠재적인 척추 갈림증이 있는 애가 0.5%입니다. 방금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병원에.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될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관 분절의 이상입니다. 신경관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죠. 신경관이 형성되는 뇌는 어때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나눠지죠. 포브레인, 미드브레인, 흰두브레인 나눠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 중에 암내는 뭐가 생겨요? 텔렌세팔리와 디엔세팔리 나눠지고요. 또 텔렌세팔리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변화해서 대뇌 방구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텔렌세팔리는 대뇌 방구가 되는 거고요. 디엔세팔리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분할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홀로 프로세스 주로 포브레인 중에서 텔렌세팔리가 분할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홀로 프로세스 이것은 비교적 흔하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팬케이크 브레인이라고 해서 뇌가 호떡같이 둥글 것이 특징이죠. 또 이것은 특히 레터럴 벤트리클도 하나의 강으로 형성이 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베잘강드리아 혹은 시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기저핵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융합이 되죠. 그렇지만 중간내, 소내, 뇌줄기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다이즈가 되겠죠. 왜? 기전이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는 여기 홀로프로스에서팔에 해당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시기적으로 같이 동반되는 게 있어요. 얼굴 지형이 같이 동반되죠. 그때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머리증, 벌집 머리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외에도 바이레탈 페칼레이트 이 증후군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트라이소미 13. 요거는 잘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라이소미 13이라는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아 이게 어느 분절했을 때 어느 단계에 발생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 질환이 뭐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앞쪽의 뇌들은 이제 다 없었지만 소뇌나 이런 것들은 잘 유지가 되고요. 살라무스나 배살 강거리아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코센세팔이죠. 뇌는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트라이소미가 있습니다. 13 트라이소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분절 이상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것은 사실은 대뇌거칠 발달 지형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이게 다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네. 반면에 이 대뇌거칠 발달 지형은 어때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태어나서 물론 정신 지체가 있거나 운동 장애가 있거나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저기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친구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야? 표시할게요. 그래서 어떻든 대뇌 거칠은 주름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뇌 거칠 이상이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보면 그 대뇌세포에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신경세포는 대뇌 그 뇌실 주위에 있는 세포에서 이주가 됩니다. 앞쪽으로 이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벤트랄 존에서 증식하고 이주하고 분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뇌실하고 상당히 관계 있죠. 뇌실 기형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강의로. 강의로 보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든 가장 늦게 이주한 세포가 가장 바깥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 기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늦게 어떻든 간에 그 뭐 테라토젠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조금 이 마장의 바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대뇌 피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 일항에는 자이루스하고 줄쿠스라는 게 있죠. 자이루스는 어때요? 뇌주름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줄쿠스는 이제 큰 경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줄쿠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이루스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아자이리아 또는 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리센세팔이라고 정의를
그래서 이건 이주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대개 대뇌의 표면에 있어야 할 뇌량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만 침범돼 가지고 평평한 뇌층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키자일이야. 그래서 그 신경세포의 배열을 이상을 동반한 경우를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그렇죠? 편편. 아자일에 속하겠죠. 상당히 자이러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리센세팔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뇌증이라고 해서 신경화세포가 가면서 형성할 때 특정 부위에 결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결손이 생긴다면 저 리센세팔리나 아자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 가지를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뇌 모양이 이상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킨엔세팔리, 분열뇌증이라고 그러고요. 또 특정한 이제 구멍이 생길 정도 결손이 있는 경우를 갖다가 포렌세팔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크레타라든지 이런 구멍이 생겨요.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부만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구멍이 생기듯이 이것을 포렌세팔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홀로프로센세팔리와 포렌세팔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이주에 의해서 구멍이 난 거하고 사실은 통하고 잘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홀로프로센세팔리는 어디에 이상이 있어요? 분절에 이상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이주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포렌세팔리와 홀로프로센세팔리는 단계가 발달 단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뇌 회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회가 오히려 많은 거죠, 그렇죠? 자이리아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이리아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겠죠?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자이리아가 많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정신지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작고 많은 뇌이량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일종의 기형 뇌이량이기 때문에 뇌 활동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신지체라든지 아니면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주된 신경세포들이 어떻든 간에 규칙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뉴럴 튜브, 그다음에 분절, 그다음에 뇌이주 이런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앞쪽에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추신경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기형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뉴럴 튜브의 기형이, 분절의 기형이, 이주의 기형이 어떤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레니모비에르 수칙의 포괄 부위와 증상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뇌척수 성능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신 분? 네. 몇 번? 56번. 갈아가서 배가 필요해서 갈아가서 85번. 내가 그냥 쳤으면 되려 62번. 네. 그럼 7번.
저기